네, 이렇게 이유진 기자와 증시 이슈 다뤄봤고요. 우리 개장 전 체크리스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총선 개표가 끝이 났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좀 착착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체크리스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대급 투표를 기록한 총선 종료가 됐는데 국민은 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죠. 관련해서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 관련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금투세 폐지 밀고 있었잖아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기사들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떤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지금 이제 법 개정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좀 화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저렇게나 많습니다.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소득세 폐지는 지금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쉽지 않게 돼버렸죠. 돼버렸고 그러면 이게 과연 그렇다라면은 이걸 하게 되면서 분명히 이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게 조금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가 일단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외국인 기관은 적용이 안 됩니다. 법인세 때문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적용이 안 되고 개인만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개인이 시장에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과연 시장이 안 좋을까? 라는 물음표를 제시해보게 되면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 기관에 의해 계속 이렇게 이리저리 휩쓸리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얘기하게 되면서 과거 대만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보니까 1989년, 2013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989년 같은 경우는 낙폭이 지수였던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또 2013년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자료를 찾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1989년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대만에서 실시했고 어떤 연유에서 하락을 했는지 솔직히 파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투자소득세를 한다고 해서 증시가 빠진다. 이렇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축소를 시킨다라면은 시장이 악재가 되겠지만은 외국인 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를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단순히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건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도입하고 나는 데는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확실한 건 어쨌든 개인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 어쨌든 커다란 변수가 없다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고 그러면은 개인에게만 양도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해를 봤을 때 이걸 이월공제라 그래가지고 또 신청하게 되면 1년 넘게 걸리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개인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인데 이것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한번 가볼게요. 과거에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아실 거야.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이게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였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분리과세로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 5천만 원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거래세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발생이 되지만은 이 부족분을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손실이 나게 되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 공제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2천만 원 낮출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개인들이 증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박탈이 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이제 주식보다는 어찌 보면 우회적으로 펀드라든지 이쪽으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투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관점이시지만 사실 우리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뉴스는 또 아니어서 일단 오늘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총선 결과 우리 시장의 변동성 키울까요? 총선 결과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에 좀 국한되어 있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어제 CPI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오늘 시장은 움직일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가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떠한 정책, 그리고 만약 여당에서 이런 정책을 밀었으면은 야당에서는 어떤 대안책을 가져와서 뭔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사실 뭐 그냥 겁먹고 이렇게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약간 섣부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선의 결과보다는 일단 간밤에 나왔던 CPI에 대한 충격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 그럼 밸류업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1분기에 반도체와 함께 시장을 밀고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밸류업 기대였잖아요. 네. 이제 총선도 끝났고 밸류업 쪽으로는 어떻게 좀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5월 달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뭔가 좀 뭐 이렇게 방향이 나올 것 같고요. 물론 그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기에는 처음에 현대 기아차가 움직였던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5월 달에 만약에 뭔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좀 쉬어갔고, 밸류업 프로그램 그때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이 지금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지금 눌려있는 종목들, 눌림이 나왔던 종목군들 좀 다시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연준위원들의 그 통화 정책 자체가 지금 일부 연준위원은 지금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에 더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 PBR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좀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눈여겨 보셔도 될 근데 원체 상황이다. 많아서 종목을 좀 꼽아 주셔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현대랑 기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아차랑 현대차가 좀 조정을 최근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 기아가 역시나 원래 가장 큰 수혜주였고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 자동차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현대차, 기아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선님, 밸류업 쪽으로는 원체 좀 관심 없으신 거 저 알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눌렸을 때 기회 아니다, 현 시점 다른 쪽 봐야 된다 라는 걸까요? 답을 주셨는데 제가 뭘 또 해야 되나요? 다른 거 무슨 그러면 얘기일까요? 그거 여쭐게요. 지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크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물가지표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 지금 좀 겁먹었거든요. 남은 물가지표 공개에 따라서 시장 어떻게 좀 더 눌릴 거라고 바라보시는지요? 상대적으로 PPI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CPI고 PC를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CPI 같은 경우는 3% 아래쪽으로 현재 안 내려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PC 같은 경우는 2%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거였던 연준, 물론 파월이 조금 줏대가 없는 게 좀 사실이긴 하지만 과거 연준의 어떤 행보를 보게 되면 PC 물가지수가 2% 아래로 내려가는 걸 확인해야 금리 인하를 했던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2.4% 안 내려가고 계속해서 그래서 정체가 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해석을 파월이 우리가 원하는 물가 수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이게 계속 뻐꾸기처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모르겠다는 얘기고, 어쨌든 우리도 확인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올해 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게 차츰 이제 올해 중반,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안 한다라는 불확실성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다가 물가는 계속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주식시장보다는 최근에 보시면 아직 비트코인, 금, 수크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승 나오잖아요. 지금 철강석도 지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감산 이슈가 지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물자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시장 쪽이 아니라 실물자산 쪽으로 만약에 자금들이 이동하게 된다라면은 올해 주식시장은 전략 호강 기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건데, 물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금리 인하는 6월달 두 번째 이제 점도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은 안 할 수. 후약 아닌가요? 네? 지금 이 분위기면 전강이잖아요. 사실상 강했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올 연초에 올 연초에 전략 후강으로 생각했었다고요. 했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는 걸 보니까 전략 후강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강 후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근데 이게 연초에 그렇게 생각이 떠서 그걸 계속 밀어붙일 수 없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전략이 바뀌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제가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일단 어쨌든 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어찌 보면 시장의 어떤 추가 상승을 제한시킨 요인들로 좀 작용을 시킬 수가 있고, 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물가가 계속 이슈가 또 다시 한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실물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 초반에 이제 밸류업 같은 게 제가 죄송한데, 밸류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과거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정부에서 이끌어 주냐가 중요한 건데,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취지는 좋았잖아요. 근데 별로 그 역할을 못 했어요. 그런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게 그게라고 봐요. 분리과세 도입이라든지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당근책을 주고 이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과연 밸류업 쪽으로 관심을 가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주주 환원책이 89%나 돼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기업이 이만큼 순이익이 냈고 와 우리도 이만큼 파이가 오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가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여건을 안 만들어주게 된다면은 과연 기업들이 액션을 취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밸류업은 지금은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신 거고. 관심 없다. 여전히 관심 없다. 네, 관심 없다. 그러면 이사님, 아까 원자재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요즘 밀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구리 ETF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여전히 유효한 관점에서 이 이슈에는 그럼 ETF 볼까요? 이게 첫 번째 이슈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 그냥 구리 선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코덱스 구리 선물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중반기까지는 계속 이 흐름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비트코인, 금 그리고 구리가 갔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살짝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금하고 구리는 계속 가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외에도 다른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1메가와트당 27톤의 구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카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구리가 2,000톤이 넘게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가 점점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어쨌든 하이브리드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신재생 쪽으로 친환경차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구리 사용량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이제 조금 최근에 제조업 지수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다시 본격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구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리 계속해서 올라간다. 구리 네. 가격 이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요. 본부장님, 네. 탄소 배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겠어요. 여야 네. 모두 다 탄소 배출 밀고 있다라는 소식 뭐 전해지고 있고, 신재생 묶어서 본다면 네.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신재생 관련해서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세요? 네, 사실 이제 정부가 이제 여야가 달랐던 부분은 여권 같은 경우는 원전을 끼는 거고 원전이 필요하다인 거고 예. 야권은 이제 원전 배제하고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총선 결과 자체는 일단 야당 쪽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보다는 지금 그런 이제 신재생 태양광이라던가 지금 풍력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지금 풍력 쪽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태양광이랑.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강하게 시장 빠지고 있는데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태양광이랑 풍력 쪽을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종목은요? 종목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CS 윈드랑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쪽 두 종목 정도가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말씀 주셨고요.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발표 삼성전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삼성전자 화요일에도 진짜 잘 갔었죠. 86,000원 찍고 좀 꺾인 상황에서 종가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현 시점 반도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먼저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삼성전자로 포커스 맞췄을 때 더 갈까요? 아니면 좀 늘릴까요? 뭐 저는 계속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보조금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동안 못 갔었던 부분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2023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 보시면 알겠지만 HBM을 시작해서 뭐 정말 많은 섹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CXL, AGI 그리고 유리기판까지 이렇게 지금 많은 섹터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가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면은 조금 약간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이탈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9만 원까지는 일단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만약에 올해 시장 충격이 좀 크지 않다고 한다면 10만 원까지도 올해는 한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9만 원, 올 한 해는 10만 원, 네. 시장이 받쳐준다면 네. 말씀 주셨고 자, 이사님은 삼성전자 어떤 관점이실까요? 사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부분은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은 되고 있으나 개인들 이제 챙길 땐가 싶기도 하거든요. 챙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챙겨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보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보조금 이슈라든지 지금 업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전제를 깔고 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게 상승 하락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11월 달, 12월 달 상승, 1월 달 조정, 2월 달, 3월 달 상승, 4월 달 조정. 이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5월 달, 6월 달 상승? 뭐 이 패턴이 계속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일부터 꺾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수 자체가 꺾인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날짜를 보게 되면 지난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어저께 쉬었더니 지금 착각이 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지수 고점 대비 4% 넘게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이제 4월달 이제 조정금에 들어갔다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테마주처럼 계속 급등한 뭐 대선 테마처럼 계속 급등하는 건 아니잖아요. 업종이라는 것이 상승과 뭐 하락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가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반도체가 간다라는 건 동일하지만은 4월달 같은 경우는 조정구에 좀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추세로 과연 계속 추세로 삼성전자가 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도 이제 여자들 변심하듯이 이렇게 언제 또 변심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제까지 매수했다가 오늘 갑자기 또 매도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가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가 올해 2월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좀 정체가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도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 뭐 저는 그렇게 좀 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신 거고 화요일이었죠. 유리기판이 또 급락 나오더라고요. 월요일, 네네. 화요일. 네, 원체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리기판 그러면 지금은 좀 내려놓아야 할 때 다른 쪽으로 찾아봐야 될까요? 반도체 그럼 내가 사면 고점 이 얘기 안 하려면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유리기판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업황을 좋게 보는 거하고 트레이딩은 다른 관점인 거거든요. 최근에 뭐 필옵틱스한지 YC캠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아직 상용화 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반도체 섹터에서 테마 순환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이제 반도체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가장 먼저 간 게 HBM이고 그리고 이어서 시장에서 찾은 게 CXL이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 온센스 A, 뉴로모픽 반도체 그러고 나서 유리기판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떤 걸 볼까 이렇게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다 보니까 유리기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의 어떤 상승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시장이라는 게 항상 기회를 계속 주는 건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보면 끝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면 고점 이 얘기를 안 하려면은 지금은 한 템포 정도 쉬었다가 한 발짝 물러나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도 매력이 있다라면은 뭐 들어가시는데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근데 제 의견은 끝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사면 고점, 이건 되지 말자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대응해보자 말씀 주셨고,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유리기판 말씀 주시고 네. 진짜 잘 갔어요. 잘 갔다가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요. 저때 그때 샀었으면 우리가 수익을 좀 네. 짱짱하게 봤을 네. 텐데 이제서야 들어갈까 말까 하다 보니 지금 들고 있다면 좀 챙겨야 될 때라고 보세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지금 그동안 핫했던 뭐 YC캠이라던가 필옵틱스, HB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금 저도 동의하거든요.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은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후속주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 찾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이 지금 조정이 나왔지만 과거 2차 전지나 이런 시장 주도를 했던 섹터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한번 이렇게 세게 눌린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속 주자들을 사실 유리기판과 밀접한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LED 관련주예요. OLED 관련주고, 증착이라던가 시각공정과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저는 진짜로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갈 때 못 갔던 종목군들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OLED 관련해서 네. 좀 엮여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네. 거죠. 현 시점 괜찮은 종목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는 저는 지금 오히려 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군들, 지금 그 필옵틱스 갈 때 그 유리기판 대장주라고 분류됐던 종목들이 움직일 때 못 갔던 LED, OLED 관련 종목군들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관심권에 더 보자라는 말씀 전해 주셨고요.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번 주 얼마 안 남았죠 벌써. 네. 내일 하루, 오늘, 내일 남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넓게 봤을 때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물가지표 공개가 이제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매매까지도 좀 우려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크고 커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상 파월 의장은 올해 3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말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기보다는 이번 주는 좀 관망하시면서 조금 가지고 있는 뭐 보유 종목군들 좀 정리도 하실 분들은 정리 좀 하시고, 수익 실현하실 분들 하시면서 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바라보면서 일단 수익난 종목들은 챙겨가면서 대응해보자 말씀 주셨고, 아까 이사님 관망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짧게 더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그냥 현금도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현금도 종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풍산이라는 종목처럼 지금의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뭐 계속 간다라면 뭐 그런 종목은 뭐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코스닥 시장처럼 같이 동반해서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반도체처럼 이렇게 꺾이게 된다라면은 그거는 계속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보는 게 조금 속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피하자라는 겁니다. 피하자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4월 1일부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 확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 뭐 유의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 극대화보단 수익 지키기 나서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정리하면서 체크리스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